안녕하세요. 숨겨진 의학 정보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바로의 바른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2편 갑돌이의 감기 후속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개입 없이 호흡기 점막을 손상시켜 감기를 유발하는 과정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찬 공기에 의해 손상된 조직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들어와 호흡기 조직을 공격하면서 감기에 걸리고 그 과정에서 세포가 파괴되면 불편한 증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생각이 과학적으로 타당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 감기가 유발하는 불편한 증상의 진짜 원인을 확인하고 조직의 손상과 복구라는 전체 과정에서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물질의 기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추워야 한다. 둘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야 한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 요소인 추위는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단 두 번째 요소인 바이러스 감염은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하죠. 춥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감기에 걸릴 수 있지만 아무리 추워도 바이러스가 없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의료인들이 감기 진단을 위해 바이러스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발열, 콧물, 재채기, 인후통, 기침 등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을 내리니까요. 하지만 검사를 안 하더라도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8월 미국의 유명한 의학저널 란셋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메타뉴머 바이러스 등 급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흔한 바이러스들의 전 세계 유행 패턴을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총 18년간 분석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논문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의 지역별 유행 패턴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분석하여 세계 지도에 표현한 흥미로운 동영상이 함께 실렸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영상에 세계 지도가 위아래 하나씩 있는데요. 위쪽은 소아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의 연간 유행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독감의 원인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영상을 실행하면 우측 하단에 표시된 달이 바뀔 때마다 지도에 색이 변하는데요. 주황색은 질병 유행의 시작을 알려주고 붉은색은 유행의 정점을, 노란색은 유행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흰색으로 표시된 곳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색이 변하지 않죠. 우리가 사는 북반구 온대지방을 보면 두 바이러스 모두 날씨가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한겨울에 정점을 찍고 봄이 오면서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계절이 우리와 반대인 남반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 바이러스가 마치 추운 지방을 찾아 떠나는 철새 마냥 6개월마다 남과 북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바이러스엔 날개가 없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맞춰 남과 북을 횡단할 수는 없죠. 그럼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2021년 3월 네이처 미생물학 리뷰에 실린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염성 및 전파라는 논문에는 호흡기를 감염하는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 간 직접 접촉에 의해. 둘째, 사람이 배출하는 침방울, 즉 비말에 의해. 셋째, 문고리나 공용 물품 등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통해. 넷째, 비말보다 작은 입자가 공기를 타고 이동하여. 네 가지 전파 경로가 다르게 보이지만 핵심이 되는 전제는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감염된 사람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면 그것이 타인에게 전달되어 질병이 확산된다는 게 현재의 패러다임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추운 계절에 집중적으로 발생할까요?
앞서 소개한 논문 외에도 추운 계절에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한다는 논문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왜 바이러스가 유독 추울 때 극성을 부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죠.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겨울에는 사람들이 실내 공간에 모여 있어 바이러스 전파가 쉬워진다. 차가운 공기가 바이러스 껍질을 단단하게 만들어 바이러스가 겨울에 더 오래 생존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의 면역체계가 약해져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진다 등이 주류학자들의 의견이죠. 이외에도 겨울에 햇빛을 덜 봐서 비타민 D 합성이 부족해지고 이것이 면역 저하로 이어진다. 겨울철 난방이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하여 호흡기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이러스는 어떤 특성을 가졌기에 추운 계절마다 남과 북을 오가며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2020년 7월) 바이러스학 연례 리뷰라는 저널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계절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면역생물학과의 모리야마 미유와 이와사키 아키코 교수, 스위스 취리 대학병원의 윌터 제이 휴겐터블러가 함께 저술한 이 논문은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어떻게 매년 겨울마다 유행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요. 논문의 저자들은 추위와 함께 시작되는 호흡기 질환의 유행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시계처럼 반복되어 온 규칙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그 원인을 환경적 요소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환경 요인은 역시 겨울철 공기의 차가운 온도와 낮은 습도였는데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점막의 1차 방어선인 점액 선모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 기도 및 기관지 점막의 세포들이 손상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저자들의 주된 논지였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이러스가 호흡기 세포를 감염시키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외부에서 들어온 침략자인 바이러스가 탄탄한 호흡기 점막의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점막 세포에 접근하여 세포를 무력화한 뒤 세포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식의 전쟁 시나리오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논문의 저자들은 이 과정을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호흡기 점막의 점액 선모 시스템과 점액 속 항균 물질은 바이러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물리, 화학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정상 상태에선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데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시스템을 멈추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고 하죠. 또한 건조한 공기 때문에 끈끈해진 점액은 점막세포의 수분을 빨아들여 세포의 형태를 쭈그러뜨리는데 그 결과 단단하던 점막세포 간 결합에 균열이 생기고 세포들이 파괴되거나 탈락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최적의 조건이 형성된다는 게 저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호흡기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점막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공기이며 바이러스는 조직이 이미 손상된 후에 세포로 진입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설명은 바이러스를 나쁜 행위의 주범으로 여기는 대중의 상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 추운 겨울마다 유행하는지 설명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저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추위라는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 호흡기 점막의 보호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손상된 점막세포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은 외부 병원체에 대항하는 선천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것을 의미하는데 바이러스 감염은 선천 면역 세포를 자극하여 다시 호흡기 점막을 지킬 수 있도록 각성시킨다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면역계를 발전시킨다는 관점은 2008년 호주에서 발표된 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선천 면역 반응이라는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떨어진 면역 시스템을 깨우고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바이러스를 바라보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가 단순히 우리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파괴하는 적군이라면 왜 굳이 면역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까요? 이 질문을 품은 채 찬찬히 논문을 따라가 보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 의문이 더 생깁니다. 점액 선모 시스템의 고장도, 기관지 장벽의 손상도, 점막세포의 파괴도 바이러스가 일으킨 현상이 아니라면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 들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학계의 오래된 주장처럼 세포 소기관을 이용해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유일한 행동일까요?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직접 유발한 인체 피해는 크지 않고 호흡기 점막을 손상시킨 것은 차고 건조한 공기인데 질병의 원인을 바이러스라고 보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호흡기 바이러스는 조직과 세포를 공격하여 손상시키기보다는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 방어벽이 무너진 조직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미 손상된 비정상 세포에 잠입하고 그 안에서 증식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비정상 세포로 확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한 면역세포들은 감염된 조직으로 몰려와 손상된 세포들을 탈락시키고 조직을 복구하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은 손상된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허용했으므로 당연히 면역계의 제거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곧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탈락될 운명에 처해 있었음을 의미하죠. 손상부터 복구까지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바이러스는 조직을 파괴하는 적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회복을 돕는 조력자처럼 보입니다. 직접 세포를 터뜨리지 않으면서 허술해진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면역세포를 손상된 조직으로 불러 모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관점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타인의 몸에서 방출된 바이러스가 호흡을 통해 몸으로 들어오면 멀쩡한 세포들을 파괴하고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등 감기 증상을 일으킨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바이러스를 자기 복제를 위해 숙주세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세포 내 기생충이라고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거나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숙주세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자기의 유전자 복제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자신이 의지하는 유일한 거처인 숙주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곧 자살행위와 같은데 면역계의 허점을 틈타 힘겹게 진입한 숙주세포를 바이러스는 죽이고 싶어 할까요? 그래도 아픈 증상만큼은 바이러스의 소용이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파괴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면역계를 도와 회복에 기여하면서 불편한 증상마저 유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들을 질병의 원인이라 부르기도 어색할 테니까요. 2016년 스프링거 네이처에서 발행하는 면역병리학 세미나라는 저널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시 숙주 면역 반응이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라이노바이러스,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총 9종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다루며 이들이 서로 다른 형태와 유전체 구조, 고유한 수용체 및 복제 방식을 가졌음에도 발열, 콧물, 재채기, 인후통, 기침 등 공통적인 임상 증상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저자들은 각기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됐음에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증상을 유발하는 주체가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의 면역계임을 시사하며 대부분의 경우 조직 손상의 유형과 심각한 정도도 숙주의 면역체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죠. 불편한 증상이 면역계의 활동의 결과라는 사실은 1990년대부터 학계에서 논의되어 지금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리 면역계는 손상의 원인이 무엇이든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을 복구하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학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브라디키닌, 프로스타글란딘, 인터페론 등 면역계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물질이 유발하는 감각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되면 호흡기 질환의 전체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역할이 참으로 애매해집니다. 호흡기 점막의 방어 기능을 무력화하고 점막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체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이고, 우리 몸에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는 주체는 우리의 면역계라면 바이러스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이러스는 호흡기 방어벽이 무너진 틈을 타고 손상된 세포로 들어가 자기 유전자를 복제했습니다. 그러다 발각되어 면역세포를 불러 모았고, 그렇게 모인 면역세포들은 손상된 세포들을 탈락시키고 주변 조직을 복구했죠. 이 과정이 마무리될 무렵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도 세포 밖을 떠다니던 바이러스도 모두 제거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외딴 시골에 혼자 살던 갑돌이는 감기에 걸린 뒤 한 병원에서 PCR 검사를 하고 라이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렇게 세 종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돌이는 1년 가까이 혼자 살았는데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옮은 것이냐고 물었지만 담당 선생님은 그것은 알 수 없다고 답했죠. 제가 가상의 스토리에서 굳이 이 세 가지 바이러스를 언급한 이유는 이 바이러스들이 발견된 위치가 서로 겹치면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이노 바이러스는 코와 코 쪽에 가까운 목에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컹컹 기침을 할 때 긁히는 후두 쪽 목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보다 더 아래쪽인 기도와 기관지 쪽에서 주로 발견되죠. 라이노 바이러스가 2층에서 발견됐다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층에서,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하 1층에서 발견됐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들은 그곳에 있는 세포를 직접 망가뜨렸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말하기엔 증거가 부족합니다. 현지 학계의 견해대로 말하면 이들은 차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의 방어가 허술해진 틈을 타고 각자 담당하는 부위에 손상된 세포로 들어가 자기 유전자를 복제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제한 유전자를 주변 세포로 전달하다가 면역계에 발각되어 허술해졌던 방어 시스템의 경종을 울리고 손상된 조직 쪽으로 면역세포를 불러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격리도 당해봤던 갑돌이는 자기를 괴롭혔던 발열, 기침, 인후통의 증상이 당연히 바이러스의 짓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증상은 면역계가 조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었죠. 그럼 이 바이러스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쉽지만 아직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확실한 것은 갑돌이가 술에 취해 잠들었던 그날, 난방이 꺼진 방에서 갑돌이가 마셨던 차고 건조한 공기는 그의 코, 목, 기관지 점막을 손상시켰고, 세 곳의 호흡기 점막에서는 각 구역에 특화된 바이러스가 증식했으며, 그 바이러스들은 갑돌이의 호흡기가 원상복구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숨겨진 의학 정보를 속시원히 풀어드리는 바로의 바른 의학. 오늘은 바이러스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으로 감기라는 질병에서 바이러스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사실 오늘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익숙했던 관점과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죠. 새로운 시각은 처음엔 낯설지만 하나씩 따져보다 보면 점차 윤곽이 또렷해집니다. 저 역시 처음에 이 이론을 공부하며 여러분과 같은 혼란을 겪었고 끊임없이 저 자신을 의심했었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겪는 혼란의 근본 원인을 면역학의 역사에서 찾아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왜 바이러스나 세균을 질병의 원인으로, 그리고 면역을 적군과 아군의 전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제도 충분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내용,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